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마케팅 보고서 두 편을 가지고 이 철강 유통 채널의 현재와 미래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과거의 그냥 중간 역할, 여기서 벗어나서 공급망의 진짜 파트너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지 그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통업체가 고객한테 뭘 해줘야 하는가, 이 커버리지 문제하고요. 또 제조사 입장에서는 유통 파트너한테 뭘 기대하는지 그 코오퍼레이션 역할,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시장도 좀 비교해보면서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통업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이번 논의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고객 서비스 역량, 커버리지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고서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던데요. 판매, 이게 프론트고, 네트워크, 미들, 그리고 지원, 백엔드, 이렇게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물건만 파는 판매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때 필요한 것을 제대로 딱 공급하는 네트워크 기능, 그리고 또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지원 기능까지. 이 세 가지가 뭐랄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파는 것만이 아니군요. 그렇죠. 판매는 뭐 가격 결정하고 신규 수요 찾고 이런 거라면 네트워크는 이제 실행 기반이에요. 재고, 가공, 운송, 그러니까 필요한 제품을 딱 맞춰서 제때 주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지원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심가공 투자라든지 금융 지원, 아니면 뭐 전기차나 풍력 같은 미래 수요 확보, 이런 좀 장기적인 활동들이죠. 그렇군요. 실제 성공 사례 보니까 이게 확 와닿는데요. 국내 A사는 그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해서 납기 대응률을 90% 넘겼다 그러고 B코일 센터는 심가공 투자로 전기차 같은 특수강 비중을 40%까지나 올렸다고 하고요. 네, 해외 사례도 있죠. 일본 JFE 같은 경우는 빠른 납기로 중소고객 시장에서 점유율 35%나 가져갔고, 독일 티센크룹은 디지털 포털 만들어서 주문 처리 시간 줄이고 고객 유지율 95% 달성했다. 이런 걸 보면 아, 특히 그 디지털 전환, 이게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팬데믹 거치면서 B2B 거래에서 디지털 채널이 확 떴죠. 맥킨지 보고서 보니까 비중이 22%에서 31%까지 늘었다고 하고 특히 재구매나 단순구매는 디지털 선호도가 35%나 돼요. 저부가가치 제품일수록 더 그렇고요. 중국 사례도 인상적이던데요. 자오강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 맞아요. 거기 거래량이 연간 3억 톤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이걸 결합하는 그 옴니 채널 운용, 이게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고객 접점을 다양하게 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제조사가 유통업체한테 바라는 거, 코오퍼레이션, 협력 역할이요? 제조사들은 뭘 얻고 싶은 걸까요? 유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기대하죠. 일단 재고를 통해서 수급 완충 역할 좀 해주고, 시장 정보도 좀 얻고 싶고, 소량 주문들 이거 모아서 처리해주고, 또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 뚫는 역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유통시장에서의 지배력 확보예요. 지배력이요? 어느 정도로요? 시장 점유율 한 40% 이상 가져가면서 가격 결정권까지 쥐는 거. 이걸 목표로 하는 거죠. 왜냐면 유통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야 자기들 직거래 가격 협상할 때 유리하거든요. 아, 유통 가격을 잡아야 직거래 가격도 유리해진다. 그렇군요. 근데 보고서에서는 한국 시장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녹록지가 않죠. 중국산 저가제 막 들어오고 보호무역 때문에 수출도 어렵고 탈탄소 압박도 있고 수요 산업 자체도 좀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지난 5년간 유통 물량이 확 줄었어요. 1,800만 톤에서 1,300만 톤으로요. 500만 톤이나 줄었네요. 이런 환경에서 제조사들이 그 지배력 목표 달성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 철강사의 유통시장 지배력이 딱 중국과 일본의 중간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거고요. 국가별로 좀 특징을 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 일본, 한국이. 일단 중국은 제조사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연간 소비가 8.7억 톤인데 거의 절반인 4.3억 톤이 유통으로 풀려요. 그중에서도 3억 톤이 온라인 플랫폼 거래고요. 그러니까 대형 유통사나 온라인 플랫폼 파워가 센 거죠. 일본은 정반대겠네요, 그럼. 네, 일본은 제조사 지배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 종합상사 중심의 락긴 체제, 딱 묶어두는 전략 때문인데요. 연간 소비가 5,200만 톤인데 유통되는 건 25%, 한 1,300만 톤밖에 안 돼요. 특히 거기는
히모츠키라고 해서 제조사랑 최종 고객이 직거래하는 물량이 75%나 되고 시장에 풀리는 유통 물량, 미세우리는 25% 정도거든요. 딱 분리돼 있어서 수입제가 끼어들기 어렵죠. 아, 구조 자체가 다르군요. 그럼 한국은요? 1,300만 톤 정도가 유통됩니다. 직거래 비중이 55%로 꽤 높고요. 문제는 중국의 가격 공세랑 일본의 그 폐쇄적인 구조, 그 사이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가격 주도권 확보가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유통업체는 이제 단순 판매상이 아니라 판매, 네트워크, 지원 기능 이걸 다 갖춘 전략적 파트너로 진화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디지털, 옴니채널 역량이 정말 중요해졌다. 이거고요. 그렇죠. 동시에 제조사는 이 유통 채널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 특히 가격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한국 철강업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좀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마진 구조를 벗어나려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철강제, 범용제는 전자상거래 같은 걸로 해외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볼 수 있겠고, 고부가 가치 제품은 제조사랑 유통사가 아예 같이 심가공 설비에 공동 투자하는 방식, 이런 협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개방성이랑 일본식 폐쇄성 사이에서 우리만의 경쟁 우위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철강 유통 채널을 둘러싼 이 복잡한 관계들, 그리고 과제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그린스틸 같은 친환경 요구는 더 커질 거고 디지털 전환은 더 깊어질 텐데 미래의 철강 유통 파트너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 물류나 가공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가치와 역량이 생존과 성장의 열쇠가 될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